고금 소총 특집 은근슬쩍 반전 있는 우스운 이야기 10편 모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고금 소총 산골 사또와 손님 마마. 어느 산골 마을에 재물 욕심은 별로 없지만 이를 허술하게 처리하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자 그 사또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공금을 써서 진 빚이 많은 데다 돌아가는데 필요한 노잣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조해하는 사또를 보고 아전이 꾀를 냈습니다. 아전은 사또가 자기를 선발해서 일을 맡겼음에 감격해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를 믿고 의지했는데 아전이 궁색한 사또를 딱하게 여겨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사또께 없어 청렴결백을 자처하시고 청빈을 고수하셨기에 임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 행차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우신 것입니다. 소인이 사또 은혜에 보답하고자 계책을 냈는데 성사되면 행차 비용뿐만 아니라 장차 집안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치에 맞으면 따를 테니 말해 보아라. 암흑의 좌수가 이 고을에서 웃든 부자임은 사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 소인과 힘을 합쳐서 한 번만 도둑질하면 단숨에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크게 노해 말했습니다. 내 이놈 어찌 감히 그처럼 부정한 일을 시키는고. 수령에게 도둑이 되라니 곤장 맞을 말이로다. 그 고을 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집을 털자는 제안에 사또는 성을 냈지만 아전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는 공금 수백 관을 어떻게 갚고 노잣돈은 어디서 마련하시렵니까? 또 댁으로 돌아가서 풍년이 들지라도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겨울이 따뜻해도 추위에 벌벌 떨고 솥에 먼지가 생겨날 지경이 되면 소인의 말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전은 사또에게 깊은 밤 행하는 일이므로 귀신도 알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른바 역취순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취순수는 탕왕과 주왕이 성기돈 임금을 내쫓고 천하를 차지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며 정도의 어긋난 행위로 바른 도리를 지킴이란 뜻입니다. 사또께서는 제3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에 빠진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느냐? 탄건과 발막에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이 말인즉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을 쓰고 기름 목이지 않은 가죽신을 신고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적 끊어진 밤에 두 사람은 좌수의 집 담장을 몰래 넘어 창고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구멍을 내어 창고로 들어갔는데 아전이 놀라며 술창고로 잘못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쩐담. 할 수 없지요. 소인이 술을 무척 좋아하는데 술 냄새를 맡으니 입에 침이 고이는군요. 아전은 너스레를 떨며 사또의 신발 한 짝을 벗기더니 재빨리 술을 떠서 양손으로 바쳤습니다. 사또는 마지못해 받아 들이켰고 아전도 연거푸 4-5번을 마셨습니다. 아전은 일부러 크게 취한 체하며 노래 한 가락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까무러칠 듯 놀라 급히 손을 휘저으며 말렸지만 아전은 듣지 않고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데없는 큰 소리를 듣고 집안 사람들은 뛰쳐나오면서 도적이야, 도적 하고 외쳤습니다. 아전은 혼란한 틈에 혼자 구멍으로 빠져나가더니 구멍을 막았습니다. 뒤따라 나오려던 사또는 창고 밖으로 나갈 수 없자 술독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 비춰보던 사람들은 술창고 안에 인기척이 있음을 느끼고 즉각 자물통을 부수어 문을 열고 들어가 도둑을 잡은 다음 가죽자루에 넣어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단단히 혼내려고 작정하며 자루를 버드나무 옆에 두었습니다. 그때 아전은 그 집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들어가서 한 켠에 불을 놓은 뒤 불야,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좌수집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사당으로 몰려가자 뒷방에는 좌수의 아버지인 90살 노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전은
치매로 목석처럼 얼이 빠진 상태의 좌수 아버지를 업고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자루를 열고 사또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호겁지겁 도망쳐 관아에 돌아온 사또가 불같이 화내자 아전은 비로소 일이 이루어졌다면서 지금 즉시 그 집에 사령들을 보내어 가죽 부대를 메고 와 옥에 가두라고 건의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하로 좌수를 불러들인 뒤 좌수 앞에서 가죽자루를 풀어 아버지를 가둔 부류로 죄를 다스려 칼을 씌워 옥에 가두십시오. 그리고 이리저리 하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좌수를 불러 간밤에 잡힌 도둑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하고는 사령을 시켜 자루를 갖고 오게 했습니다. 좌수 역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바였기에 자루 속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벗긴 자루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품하며 나오자 좌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황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던 좌수는 계단 밑으로 내려가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저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짓이지만 제가 지은 죄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사또는 크게 화내며 아비를 도둑으로 몰아 학대한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노라 야단쳤습니다. 사또는 곤장 20대를 때리게 하고는 좌수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엉덩이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좌수는 상강오륜을 저버린 막대한 죄로 인해 살아나기 힘들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좌수는 아전을 몰래 불러 뇌물을 쓰며 말했습니다. 나의 죄를 벗게 해주면 수천 냥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겠네. 좌수가 면회온 사람을 시켜 은밀히 2,000냥을 건네주자 아전은 그 돈을 전액 사또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전은 좌수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사또에게 잘 말해 놓았다고 알려준 후 사또로 하여금 좌수를 속방하게 했습니다. 사또는 큰돈을 챙겨 임지를 떠날 수 있었고 얼마 뒤 고을에 세원님이 내려왔습니다. 옛 사또는 공당에서 인장을 전해줄 때 만약 아전을 그대로 두면 그간의 일을 발설할까 염려하여 세원님에게 비밀히 부탁했습니다. 아무개 아전은 간사하고 교활하여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내가 떠난 뒤 새 사또께서 그를 죽여야만 이 고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원님은 구간 사또의 부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다음날 관아문을 열자마자 아전을 잡아들여 불문곡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아전은 급히 분석했습니다. 아전은 옛 사또가 좌수의 돈을 뜯어낸 일이 탄로날까봐 자기를 죽이게 했으리라고 짐작했습니다. 살아날 방법을 찾던 아전은 세원님의 왼쪽 눈이 멀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재치를 발휘하여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소인은 신구관이 교체할 때 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시 옛 사또의 눈을 고쳐드렸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세원님은 눈을 고쳤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기술로 애꾸 눈을 고쳤느냐? 비법을 말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 세원님이 관심을 보이자 아전은 젊은 시절 한 도인을 만나서 비술을 얻었으며 그에 따라 애꾸눈도 고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아전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애꾸눈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전은 원님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따 밤에 자신의 집으로 오면 신묘한 비법으로 치료해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원님은 날이 저물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관아를 나섰습니다. 아전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원님을 뒷방으로 맞아들여 좋은 안주와 함께 술상을 올렸습니다. 술 기운이 좀 오르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슬슬 치료를 시작함이 어떻겠느냐? 아전은 예의하더니 잠시 후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원님이 웬 송아지냐고 묻자 아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신령스러운 처방입니다. 이놈과 한 번만 운우를 행하시면 눈은 저절로 치료될 것입니다.
원님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일어나려 하자 아전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호웃으며 말했습니다. 옛 사또께서 소인을 죽이려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뜬 원님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원님이 반신반의하며 망설이자 아전은 눈을 딱 감고 한 번만 행하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면서 제3 독촉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상태의 원님은 눈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함에 송아지 뒤로 다가가서 마침내 이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는 소리쳐 울며 발버둥 쳤고 원님은 어렵사리 보리를 맞췄습니다. 아전은 대문 밖에서 원님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내일 아침 관아에 나가 사또를 뵙고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석잔 술만으로 푸대접은 말아주십시오. 관아로 돌아온 원님은 기대감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기에 뜬 눈으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자 원님은 거울을 들고 얼굴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이 보이기는커녕 하룻밤을 못 잔 탓인지 오른쪽 눈까지 침침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해 분통이 터진 원님은 종들을 보내어 아전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문을 나섰는데 때마침 아전이 관아로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른 대문을 열어라. 사또나리의 만하님 행차이니라. 아전 옆에는 울긋불긋 색실끈으로 콧두레를 하고 붉은 비단옷을 입은 암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아전이 비유적으로 상황을 알려주자 너도 나도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온 고을이 웃음바다가 되고 추잡한 소문이 퍼지자 새 원님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내원에 틀어박혀 있다가 며칠 뒤 밤을 틈타 한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인간 유형은 다양합니다. 도움받고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때를 써서 남의 재물로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 한쪽 말만 듣고 편견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이야기에서는 괴쟁이가 나머지 두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쓰며 살아야 하나 봅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고금, 소청, 개구쟁이와 대감의 두뇌 싸움. 조선 영조 때 이조판서 이천보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지 못해 할 수 없이 양자를 드릴 양으로 고향 가평의 사천영 이국포댁을 찾았습니다. 산골에 이조판서가 행차하니 고을에서 군수가 마중 나가고 소 돼지를 잡는 등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마을이 어수선하자 서당에서 글공부하던 7살 난 개구쟁이가 읽던 책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국보의 둘째 아들인 개구쟁이 이문운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가득 차 왁자지껄한 사랑방을 힐끔 쳐다보고는 안채로 들어가니 어머니의 지휘 아래 여종들이 찬으로 내놓을 음식을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삶고 도토리묵을 쓰고 고기를 재는 등 야단법석인 상황에서 이문호는 구워놓은 고기를 덥석 집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고기 한 점 먹을래요. 그 말에 어머니는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판서 아저씨 드릴 반찬이니 건드리지 말고 나가 놀다가 점심때 들어오너라. 이런 말과 함께 어머니가 밀쳐내자 이문호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울 아저씨만 입인가요? 나도 입이 있는데. 이문호는 알겠다며 물러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의 거식이나 떼어서 구워 먹어야겠어. 이문호는 정말로 부엌에 있는 식칼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와 부엌 사람들은 일에 바쁜 나머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이문호의 소의 거시기에 막칼을 대려할 때 사랑방에서 외양간 방향으로 앉은 이천보가 열린 문으로 내다보다가 놀라 말했습니다. 형님, 어떤 녀석이 칼을 들고 소의 거시기를 때려 합니다. 이국보가 뒤돌아서 내다보니 작은 아들이었기에 놀라 급히 말했습니다. 이놈, 걔 무슨 짓이냐? 어서 칼을 내려놓고 당장 이리 들어와.
서울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아버지의 부름에 사랑방으로 들어온 이문호는 코를 훌쩍거리며 서울 아저씨에게 구복 한번 줘라고 재빨리 뒤돌아 나가면서 서울 아저씨도 예사 사람과 똑같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문호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 잠자코 보고만 있던 이천보가 사천영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남들에게는 성묘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은 형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양자로 데려가고자 상의하러 왔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소의 거시기를 때려던 방금 그 녀석을 주십시오. 이천보에게 5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음을 잘 아는 이국보는 어느 정도 예견한 일이었습니다. 하여 크게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고 잠시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양자로 보내려면 얌전한 다른 애를 보내야지. 장난꾸러기를 어떻게 보내나요? 친부모인 우리도 견디기 힘들 지경인데 남의 속을 얼마나 태우게 하려고요. 나가서 다시 의논해 보셔요. 당신 말이 일리 있소. 이국보는 사랑방으로 나와 이천보에게 다른 아이 중 한 명을 고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인일인지 이천보는 한사코 다른 아이는 싫고 오로지 소의 거시기를 때려던 그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국보는 다시 아내에게로 가서 그 말을 전한 다음 이천보에게로 돌아와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네 뜻대로 하시게. 이국보는 둘째 아들을 불러 양자로 가게 된 사실과 이런저런 당부를 한 후 이천보가 준비해온 옷과 신발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가져온 옷인데 내일 갈 때 갈아입거라. 아이 입장에서는 놀랄 일일 텐데 이문호는 아버지 말을 듣고도 또 새 옷과 신발을 보고도 좋아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나가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야. 그런 이문호를 보고 이국보는 끌끌 혀를 찼지만 양자를 얻게 된 이천보는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천보를 따라 서울로 온 이문호는 새로 마련된 글방에서 독선생을 모시고 천자문부터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 이천보는 한 달쯤 된 어느 날 선생을 불러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공부 진도는 얼마나 나갔어? 그 질문에 선생은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장난이나 다른 일에는 사리가 분명한 아이건만 글 공부에는 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천지현왕의 뜻을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를 너무 허술하게 다룬 탓이 아니요. 좀 더 다잡아 보구려. 이천보는 선생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양자 이문호니 장차 정승은 몰라도 판서는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 이천보가 다시 글방 선생에게 물어보니 그때까지도 천지 현황 녹자를 깨우치지 못했다면서 선생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봤으나 소인의 소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크게 실망한 이천보가 이문호를 불러 직접 확인해 보니 과연 처음 녹자도 제대로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천보는 잠깐 생각에 잠긴 다음 이문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 훌륭하게 되기를 바랐는데 너는 공부에는 도무지 마음이 없고 날마다 장난만 일삼으니 어쩔 수 없구나. 너의 집에 도로 보낼 터이니 그리 알아라. 그에 대해 이문호는 아무 말 없이 하직 인사하고 하인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 걷다가 다리가 아픈지 뒤로 처지자 한 하인이 이문호를 등에 업고 가다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쉴 때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참 딱하오. 재상댁 도련님이 됐으니 글만 잘 읽으면 과거를 볼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하고 다시 가평으로 가서 나무꾼이 되려 하오. 그러자 이문호이 뭘 모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놈아, 시골 살면 과거도 못 보고 벼슬도 못 한다더냐?
이어 이문호는 그대의 책광을 보니 어림잡아 1만 권은 되겠더라면서 섣불리 아는 척했다가는 그 많은 책을 다 배우라 할 텐데 언제 그걸 모두 배우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르는 척해야 아예 배우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네요. 하인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이문호는 즉시 꼬챙이를 들고 땅에다가 천자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조금도 막힘없이 천지 현황 3년도 언제 호야 하시독이라 적었습니다. 풀이하면 천지 현황을 3년이나 읽었으니 언제 호야는 어느 세월에 읽을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제 호야는 천자문의 마지막 4글자이니 이문호는 이미 천자문을 모두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마저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숙한 글씨로 자신의 말을 증명한 이문호는 특이양양한 표정으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만 쉬고 가자꾸나. 하인 한 명은 수긍하며 일어섰고 다른 하인은 갑자기 몹시 아프다면서 이 판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판서댁으로 돌아온 하인은 대감에게 조금 전에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출발 전에 하인을 따로 불러 은밀히 이문원 속마음을 떠보게끔 지시했던 이천보는 빙긋 미소 지으며 도로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제목이 분명해. 청지기는 급히 달려가 이문원을 만났고 이문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대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독선생이 다시 가르쳤지만 이문호는 여전히 글 공부보다는 장난에 열중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선생은 속이 터졌으나 이천보는 큰 걱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천보가 입골하면서 이문호에게 좁쌀 한 마를 주면서 퇴청할 때까지 세워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공부 안 해도 좋으니 좁쌀이 몇 알인지 세어보아라. 이문호는 예하고 대답했으나 이천보가 입골하자마자 그 길로 밖으로 나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온종일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천보가 퇴청할 때쯤 약방으로 가서 저울을 빌린 다음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좁쌀 한 돈중을 달아 그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저울을 갖다가 좁쌀 부대를 달고 좁쌀을 쏟은 다음 부대만 달았습니다. 이문호는 저울과 좁쌀 부대를 한쪽으로 밀쳐놓고는 꿇어 엎드려 무언가 끙끙거리며 열심히 계산하더니 이제 다 됐다라며 툴툴 털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쯤 이천보가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이문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좁쌀을 다 세었느냐? 그래 몇 알이더냐? 이문호는 종이에 적어놓은 수를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좁쌀을 언제부터 어떻게 세었더냐? 이천보는 하인을 불러 좁쌀을 어떻게 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즘은 초등생도 구구단을 외우지만 조선시대에는 가감승제 중 승제, 즉 곱셈 및 나눗셈은 어른이 되어도 잘하지 못했던 바 어린 아들이 승제를 훤히 깨우치고 있음을 파악했기에 좋아한 것입니다. 이문호는 훗날 병조 판서, 판의금 부사, 예조 판서 등을 역임했으니 말썽꾸러기 어린아이에게서 뛰어난 재능을 파악한 이천보의 해안은 실로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문원의 양부 이천보는 영조 때 사도세자의 사강원 스승이었고 정승자리에 10여 년 있으면서 어진 정치를 펼쳤으나 사도세자가 몰래 평양으로 놀러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살했습니다. 고금, 소총, 신선을 만난 선비의 여정. 옛날 한양에 숙맥불변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숙맥불변은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선 이야기를 좋아하여 도가에서 행하는 양생법인 도인법을 꾸준히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신선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어느 날 친구가 모고울에
수령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한번 찾아갔습니다. 선비가 방문하자 수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신선술법을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고을의 이름난 산꼭대기에서 신선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네. 선비가 정말이냐면서 반색하자 수령은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보겠다면 내가 관아에 속한 하인을 동행시켜 주겠네.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다니 정말 고맙네. 선비는 그날부터 열흘 동안 목욕제기하며 심신을 깨끗이 한 다음 하인 셋을 데리고 그 산으로 유람을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감상하며 천천히 올라간 선비는 어느덧 산꼭대기 근처에 이르렀는데 그 봉우리 위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하인이 그들을 가리키며 신선인 것 같다고 말하자 선비는 꿈에 그리던 신선을 드디어 봤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하여 선비는 하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말하고는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칡넝쿨을 더위 잡고 바위를 기어올라 겨우겨우 봉우리로 다가간 선비는 노인의 행색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수염과 눈썹이 하얀 두 노인은 보목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옆에는 경전 몇 건과 술상이 있었으며 동자가 곁에 앉아 언제든 심부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잠업 고상했기에 선비는 마치 자신도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종종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 절을 한 뒤 공손한 태도로 어떤 반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두 노인은 바둑만 둘 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아무 말씀이 없지? 선비는 숨을 죽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마냥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야 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둑에 빠져 하계에서 사람이 온 것도 잊고 있었네 그려. 그리고는 바둑판을 밀치면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곳까지 멋대로 들어왔는고. 선비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하계에 속된 자가 우연찮게 명산을 유람하다가 요행이 하강하신 신선님을 뵈었기에 감히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이 가상하구나. 신선은 동자를 시켜 술 한 잔을 따라서 선비에게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면서도 군내가 풍기는 묘한 맛이었습니다. 술 맛이 어떠하냐. 신선의 맛이라 그런지 맑고 시원합니다. 자네는 신선주를 마셨으니 거북이나 학처럼 장수할 것일세. 그런데 이곳에서의 반나절은 하계에서의 백년과 같으니 쏙히 돌아가게. 그 말에 선비는 신선에게 인사드리고 황급히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선비가 하인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했던 곳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가 장소를 재차 확인하며 두리번거릴 때 마침 나무꾼이 지나가기에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사람 기다리는 하인들을 보지 못했느냐? 나무꾼은 보지 못했다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다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산으로 유람왔던 나그네가 신선을 만나러 갔는데 당시 같이 온 하인들이 마냥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고는 합니다만 선비는 문득 반나절이 하계에서의 100년이라고 했던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비로소 신선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비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선비가 수령의 친한 친구라고 밝히며 뵙기를 청하자 관청하전과 하인들이 나와 맞이했는데 그들은 모두 전해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수령을 뵈니 그 역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길게 의불하여 인사드린 뒤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암흑의 수령이 이 고을을 다스린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인가요? 그리고 그 무렵 유람을 떠났다가 신선이 된 사람이 있었소이까? 그에 대해 사또는 암흑의 수령은 100년 전에 근무했던 분이고 늙은 아전으로부터 수령 친구가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됐다는 말을 들었노라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우연히 신선을 만나 잠깐 놀다가 지금에서야 돌아왔소. 사또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면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선비는 다른 궁금한 일을 물었습니다. 내 성명은 아무개라오. 내 자손이 아직도 서울에 있소이까? 또한 혹시 그 중에서 벼슬이나 명성이 높은 자도 있습니까? 사또는 한참 생각한 후 지금 서울 아무동에 사는 이조 판서가 당신의 후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짐작컨대 4대 혹은 5대 후손쯤 될 거라면서 선비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선비는 사또와 작별하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아무동에 사는 이조 판서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활짝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지기가 달려나와서 누구시냐고 묻기에 선비는 당당히 되물었습니다. 이조 판서는 어디에 있느냐? 그 기세에 눌려 청기기가 안으로 들어가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 듯 싶다고 아뢰자 이조 판서가 급히 나와 공손히 인사하며 누구시냐는 뜻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이조 판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증조부가 아니라면 고조부인이라. 그 직후 이조 판서는 선비를 미친 사람이라며 하인들로 하여금 내쫓게 했습니다. 선비는 쫓겨나면서도 여러 차례 족보를 찾아보라고 큰 소리쳤으나 하인들은 대문을 닫아 걸고 무시했습니다. 조상도 못 알아보는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그로부터 얼마 후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가면서 어쩌면 폐허가 됐을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나와서 잘 다녀오셨냐며 반겨주기에 그제야 선비는 수령 친구에게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수령은 신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선비 친구를 놀려주고자 늙은 아전을 불러 여차저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무꾼도 바뀐 사또와 아전도 모두 그 계책의 일부였습니다. 이후 선비는 신선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보무당당 아전의 장대. 법을 어긴 채 함부로 말을 타고 다니는 자들을 잡아들이거라. 이런 하명을 받은 형조 소속 아전이 성 안팎을 두루 순찰하면서 위법한 자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걸려드는 사람이라곤 주막에서 외상으로 마신 술값 시비에 연루된 자들 뿐인지라 훈계방면했습니다. 훈계방면은 일상에서 가벼운 죄 지은 사람을 주의 주고 놓아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한 번 더 걸리면 크게 혼낼 테니 그리 알고 조심하오. 아전은 지시받은 대로 말 타고 다니는 자를 곧 잡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나 그날따라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녀도 말 탄 사람은커녕 말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아전은 점점 커지는 걱정을 안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러다 실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네. 날이 저물어 보고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전은 마침내 걱정이 현실이 됐기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전은 걸음을 빨리하며 걷다가 서문 밖에서 말을 끌고 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옳거니 저놈이로다. 아전은 급히 그리로 달려갔는데 말을 끄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10살쯤 된 소년이었습니다. 이놈이라도 잡아가야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아전은 소년을 멈춰 세우고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전이 큰 소리로 부르자 소년은 겁먹고 놀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인가요? 승은 조선 전기에 여러 관아에 둔 벼슬이며 형조의 경우 죄수를 관장하는 전옥서에 딸린 관리인데 소년은 당황하여 자기가 아는 벼슬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걸 눈치챈 아전은 마치 전옥서의 승인 듯 꾸미며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너는 중대한 법을 어겼으니 나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관아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 나이를 물을 게다. 소년이 더욱 긴장하여 다음 말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자 아전은
짐짓 온화한 표정으로 깨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이가 어리다고 대답하면 중죄를 면하기 어렵고 반드시 나이가 많다고 말씀드려야만 아무 일이 없을 게야. 아전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는 듯 말하자 소녀는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땅히 스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사할 게야. 아전은 도무당당하게 형조에 들어가 한 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형조 정랑이 눈을 들어보니 잡혀온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말 타고 행세하는 어른을 잡아오라 명한 것인데 한눈에 봐도 심부름으로 말을 끌고 다니는 게 뻔한 소년을 데려온지라 정랑은 엄숙한 표정으로 아전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내게 이런 어린아이를 잡아오라고 했더냐? 그 질문에 아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생김새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나이로 보면 가을 망태 입죠. 가을 망태는 직역하면 가을철 그물에 잡힌 명태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슬기롭지 못한 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정랑이 정말인지 확인하고자 소년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자네 나이가 몇인고?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던 소년은 아까 아전에게 미리 들었어 마음속으로 여러 차례 준비했던 답을 꺼냈습니다. 소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소년의 대답을 들으며 정랑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목소리에 작은 몸집으로 미루 어린아이가 분명하건만 어인일인지 나이를 황당하게 말한 까닭입니다. 정랑은 이내 아전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정랑은 벌벌 떠는 소년을 풀어내보낸 후 곧바로 상전을 속인 죄로 아전을 쳐버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느냐?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야가 빠진 아전이 깨를 쓰려다가 도리어 옹졸하고 못난 놈이 되었다며 흉보았습니다. 남을 놀리다가 망신. 옛날 남학에 무척 거만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남학은 조선시대에 서울의 중앙 및 동부, 남부, 서부에 있던 사학 중 하나로 남쪽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서울 토박이인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소생을 가벼이 보고 촌출신 유생을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며 포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송은 어디서 왔는고? 포송의 포는 강이나 내의 조수가 드나드는 곳을 이루고 송은 사철 푸르러서 선비를 상징하는 소나무 혹은 더부룩하게 난 모리토를 뜻합니다. 이를 합친 포송은 변두리에서 나고 자란 시골 유생을 놀림조로 이르는 은어였습니다. 서울 선비가 처음 본 시골 유생을 포송이라고 부르면 그 뜻을 몰라 대부분 기주고 아무 말도 못하거나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울 선비는 부끄러워하는 시골 유생을 보며 말뜻도 모르는 무식한 유생이라고 또 놀리면서 서울 출신이라는 지역우 어레식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촌놈들은 역시 한계가 있어. 그날도 시골 유생 한 명이 남학에 새로 입학하자 이 서울 선비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신입생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포송은 어디서 왔는고? 한산 사람인 시골 유생은 얼른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제가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한산 유생의 행동은 그제까지 볼 수 없었던 태도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답변은 실로 엉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울 선비는 시골 유생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고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고? 이에 한산 출신 유생은 여전히 엎드린 채 그러나 말은 공손하면서도 비교적 당당히 답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이 자기 의붓아비를 부를 때 포송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소? 이 말인즉 서울 선비가 시골 유생에게 의붓아비로 청함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은 서울선비는 크게 당황해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시골 유생을 놀리는 은어포송이, 한산에서 종들이 의붓아비를 부르는 호칭이라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서울선비는 처음 보는 시골 유생에게 자신의 의붓아비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꼴이 됐습니다. 하여 서울선비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급히 떠나 도망쳤습니다. 사실 한산 출신 유생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만 포송이 서울에서 시골 유생을 놀리는 은호임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임기응변 재치를 발휘하여 서울선비의 말을 대받아친 것입니다. 그걸 미처 모른 서울선비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 모르고 당한 것입니다. 말로써 남을 망신 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망신당한 셈이고 서울선비는 두고두고 놀림이 됐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모습 아내를 탐낸 생원. 한 생원이 모습의 예쁜 아내를 눈여겨보았지만 항상 그 지아비가 집이나 근처에 있기에 어쩌지 못했습니다. 생원은 모습 아내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자 모습날을 기다렸습니다. 모습날은 음력 2월 초하룻 날을 이르는 말로 주인은 모슴에게 술과 음식을 한 통 내어 위로하고 모슴은 이날만큼은 일하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며 하루를 즐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네. 올해도 애써주게나? 생원은 모슴날이 되자 모슴에게 연거푸 술을 따라주며 술맛을 돋워줬습니다. 기분 좋게 술 마신 모슴은 취기가 오르자 바람 좀 쐬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생원은 모슴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려 했습니다. 모슴 아내가 거절하는 몸짓으로 물리칠 때 모슴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하니 좋구나. 깜짝 놀란 생원은 급히 모슴방을 나왔고 그 모습을 모슴에게 들켰습니다. 모슴이 이상하게 생각해 물었습니다. 생원님이 어찌하여 그 방에서 나오십니까? 자네 마누라에게 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다네. 생원은 대충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고 술 취한 모습은 더 묻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슴 아내는 전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고 모슴은 생원의 흉계를 알아차렸습니다. 어쩐지 자꾸 술을 권하더라니. 그날부터 모슴은 일이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생원은 입맛을 다시며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며칠 후 해가 질 무렵 모슴을 불러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진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오게. 전에 없던 일인지라 모슴은 생원의 계책을 눈치채고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생원님이 내게 아무개 댁에 편지를 전달하라고 하네. 그런데 나는 지금 복통 때문에 가기 어려우니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구려. 모슴 아내는 그 즉시 출발했고 모슴은 불을 끈 채 방에 누웠습니다. 1시경쯤 흐른 뒤 생원은 모슴이 어느 정도 멀리 갔다고 판단해 모슴 아내가 홀로 있을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컴컴한 방에서 생원은 더듬더듬 모슴 아내를 찾았고 이윽고 생원의 손이 모슴 몸에 닿았습니다. 생원의 손이 상대의 팔을 지나 가슴으로 갈 때 누워있던 모슴은 그 손의 주인이 생원임을 직감하고 급히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 이 캄캄한 밤에 무슨 수작으로 남의 방에 들어왔느냐? 모슴이 호통을 치자 모슴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한 생원은 갑작스레 당한 일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진정하고 기지를 발휘해 큰 소리로 모슴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내게 편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감히 내 아내를 대신 보내놓고 방 안에 편히 누워 있느냐? 생원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이어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고자 했느냐? 내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와본 것인데 정말 그렇구나. 양반 주인을 속인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엄히 벌하리라. 그러면서 생원은
손으로 머슴을 잡아채고 발로 마구 찼습니다. 머슴은 생원이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우묘된 말임을 알았지만 생원의 사리가 분명했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머슴은 자신이 우묘된 계교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몰렸음을 깨달았고 그저 애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이 복통으로 인해 부득이 아내를 대신 보냈던 것뿐입니다. 생원님은 소인을 불쌍히 여겨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생원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엔 용서하겠지만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죽어도 죄가 남을 줄 알라. 몰매를 벗어난 머슴은 굽신굽신하며 사죄했고 생원은 거드름 피우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석양이 질 무렵 생원은 급한 정갈이라며 다시 머슴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다녀오렸다. 알겠습니다. 머슴은 잠시 후 출발했고 생원은 방에서 몰래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경쯤 지나 컴컴해지자 생원은 머슴방으로 슬며시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으며 머슴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구석 끄트머리에 이르도록 손길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둠 속에 눈이 적응했는데 방 안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생원이 어리둥절해할 때 머슴 아내는 머슴과 함께 부지런히 걷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황혼 무렵 생원이 부르자 김새를 눈치채고 아내로 하여금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게 했으며 예상대로 생원이 편지 전달 심부름을 지시하자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생원은 밤이 되어 머슴 부부가 돌아와서야 그걸 알았으나 허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뭐라고 탓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머슴이 생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부득이 떠나고자 합니다. 머슴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생원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머슴은 손이 빨라 일을 매우 잘해서 흠잡을 데 없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적으로 종속된 노비가 아니라 계약직 머슴이니 붙잡을 방법이 없어서 생원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농사 일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편지 전달 심부름까지 말씀하시니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생원은 급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지 심부름을 안 시킬 테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가? 머슴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급해진 생원은 사정하듯 부탁했습니다. 세경을 2배로 줄 테니 그냥 있으시게. 그러자 머슴은 마지못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생원은 머슴 눈치를 보며 더 이상 그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기생과의 이별을 앞둔 감사. 제법 아름다운 기생에 빠져 늘 곁에 두고 매우 사랑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이별이라더니 금방 임기가 차서 떠나게 되자 감사는 착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같은 근무지로 다시 올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한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지라 감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별에 따른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녕, 이렇게 이별하는 건가? 드디어 임지를 떠나는 날 수총 들던 여러 기생들이 한 마장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마장은 영로의 일정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는 역참을 이루는 말입니다. 기생들이 차례로 하직 인사를 하자 감사는 남다른 회포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창이 가마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무슨 일로 우십니까? 이 질문에 감사는 대답할 말이 궁해서 잠깐 말이 없다가 이내 김 옆에 있는 한 무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무덤은 내 방조의 산소라서 이곳을 지나면 절로 슬픔을 금할 수 없어서 그렇단다. 방조는 6대조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인 바
대충 둘러댄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극창은 어차피 떠날 감사이므로 사실을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사또께서는 잘못 아신 게 아닙니까? 이 무덤은 소인의 동관이었던 도방자의 무덤입니다. 방자는 지방관청에서 심부름하는 남자 하인이고 도방자는 그런 방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자 감사는 머리를 떨구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얼른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고금 소총, 델성부른 아들. 세 아들을 둔 방백이 그들을 모두 감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백은 조선시대의 각도의 으뜸벼슬을 가리키는 호칭이며 관찰사 혹은 감사라고도 말합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임기가 차서 내일이면 방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방백은 여러 비장과 더불어 자기의 소회를 비롯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세 아들에 대한 우열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한 비장은 비뚤어진 면이 없는 장남이 가장 대성하리라 예측했고, 다른 비장은 둘째가 성품이 올곧아서 가장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방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고주곧대로라서 늙도록 기르기 힘들고, 둘째는 품성이 올곧으나 세상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재주가 없어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막내가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걸세. 그 말에 비장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백의 막내 아들은 평소에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장들의 표정을 보더니 방백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 방에서 수청드는 기생이 있으니 아마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게야.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훔쳐보고 오게. 그래도 된다면 그리 하옵지요. 비장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큰아들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창호지 구멍을 뚫고 몰래 엿보니 큰아들은 베개에 기대어 앉은 채 말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기생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이 너무 슬프다며 빠른 작별을 원망했습니다. 큰아들은 그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비장들은 곧바로 둘째의 방으로 갔는데 기생과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기생은 너무 슬프다면서 밉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벌떡 일어나 기생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가식이 지나치구나. 내가 탄말이 말머리를 돌리면 너는 다른 일을 위해 비파를 연주하고 그의 품에서 놀 터인데 그 눈물 역시 거짓이지 않느냐? 기생이 자신의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면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장들은 막내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생은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프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런 기생을 한참 동안 가만히 보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문득 일어나서 기생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을 맞대며 입을 맞췄습니다. 한창 울던 기생은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지으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슬프지 않으신가요? 그러자 막내는 조금 전에 우울한 얼굴이 아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운다고 좋아질 게 있느냐? 차라리 오늘 밤의 즐거움을 나누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막내는 촛불을 끄고 기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장들이 돌아와서 본 그대로 아뢰자 방백이 웃으면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좋기 우열을 징험할 수 있지. 징험은 어떤 징조를 경험하면 뜻이니 그로미로 세 아들의 미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과연 나중에 세 아들의 궁핍하고 영달함이 모두 방백의 예상대로 됐다고 합니다. 자고로 자식을 아는 데에는 부모만한 사람이 없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편 될성부르다에서 될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이루고 성부르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함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될성부르다, 될성십다의 형태로
성공적인 미래를 점칠 때 많이 쓰입니다. 전설야담. 오쟁이를 진 지아비. 눈치 없고 어리석은 지아비와 눈치 빠르고 약은 지어미가 있었습니다. 지아비는 지어미가 이웃사내와 남몰래 미래하여 육욕을 즐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지아비와 지어미가 함께 두매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내는 그걸 알고 일부러 오쟁이를 지고 멀찌감치 밭두렁에 서서 그 어리석은 지아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리 자네 아내라고 해도 어찌 감히 밭 사이에서 방사를 하는가? 그 말에 지아비가 화들짝 놀라며 정색하여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할 리가 있겠는가? 그런 적 없으니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러자 이웃 사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분명히 봤다네. 의심스러우면 자네가 이리로 와볼게. 지아비가 갸우뚱하면서 밭두렁으로 가자 이웃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밭을 갈 테니 자네는 시험 삼아 오쟁이를 지고 여기 그냥 서서 보게나. 과연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지아비는 이웃 사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아비가 오쟁이를 지고 서 있을 때 이웃 사내는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지어미는 이웃 사내의 의도를 간파하고 맞이할 준비를 했고 이웃 사내가 오자마자 옴팍한 밭두렁에서 한바탕 방사를 치렀습니다. 지아비는 밭두렁에 서서 들썩들썩하는 이웃 사내의 엉덩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군. 여기서 보니 그렇게 보이네. 이후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사내와 살 섞는 일을 오쟁이 지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담. 절친한 복과 오쟁이. 서로 다른 집에 살며 성격도 대조적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대체로 조용했고 방문객도 적은 편인 반면 아우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집은 항상 친구들로 붐비고 술이 넘치는데 내가 교유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진짜 마음 통하는 벗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이더냐? 형의 질문에 아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벗이야 무척 많죠. 중국의 관중과 포수가처럼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절친한 법만 해도 아무개와 아무개 등 10명이 넘습니다. 저는 교유하는 분이 별로 없는 형님이 걱정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만약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시험해 보자꾸나. 좋습니다. 형제는 살찐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오쟁이에 꽁꽁 싸맸습니다. 오쟁이는 지프로 엮고 만든 작은 섬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우에게 오쟁이를 짊어지도록 한 뒤 아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벗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고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옷자락에는 흐릿한 핏자국이 있어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을 겪은 듯이 보였습니다. 형은 한쪽에 숨은 상태에서 아우가 문을 두드려 친구를 불러낸 다음 누가 들을세라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러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남몰래 시체 묻는 일을 도와줄 일을 생각하니 자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군. 짊어지고 온 시체를 자네 집에 숨겨주고 성문이 열리면 나와 함께 교회로 나가 매장해 줄 수 있겠는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란 친구는 눈을 크게 뜬 채 우두커니 서서 말했습니다. 국법이 엄하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살인과 관련된 사람도 몸을 망친다고 하네. 체면 때문에 자네와 얽히고 싶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말을 마친 친구는 재빨리 돌아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민망해진 아우는 다른 친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고
나머지 친구들 집을 차례로 가보았으나 살인자와 얽히면 자기마저 벌받을까봐 하나같이 몸을 사리며 거절했습니다. 67집을 헛걸음하니 아우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더 이상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고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형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이 이러하더냐? 형이 이렇게 말하자 아우가 반발하듯 말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나도 장담 못하겠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내 친구도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형은 아우가 진짐을 벗기고 자신이 짊어진 후 마음이 통한다고 여기는 보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친구를 부른 뒤 아우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큰 사고를 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형의 친구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형의 친구는 시신이든 오쟁이를 건네봤더니 델감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은폐할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많이 놀랐을 텐데 어서 짐으로 돌아가서 쉬시게. 이런 반응이 나오자 형은 근처에 숨어있던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벗이 여기 있단다. 아우는 모름지기 사람의 머릿수보다 진실함을 중히 여겼으면 좋겠구나. 형 친구가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형은 사연을 설명하면서 시험한 일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우를 일깨워주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으니 자네를 시험한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게. 형 친구는 사실 많이 놀랐다면서 2번 다시 그러지 말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쟁이에 든 것은 무엇인가? 형은 그건 돼지라고 말해주면서 삶아 먹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형 친구 집에 있던 막걸리 한 마를 밤새며 나눠 마셨고 아침이 되자 형과 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우는 넓이가 아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